과부들이 모여 사는 마을. 옛날 제주도 어느 마을에 고씨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어느 사람들과 함께 말을 잔뜩 싣고 말 장사를 떠나기로 하였지요. 그런데 배가 수평선에 이르렀을 무렵 갑자기 폭풍이 불어닥쳤습니다. 배는 출렁출렁 흔들리기 시작했고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 물속에 빠지고 말았지요. 고씨가 정신을 차렸을 적 고씨만 살아남았고 배는 방향을 잃고 어디론가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몇 날 며칠을 그렇게 바다 위를 떠다니고 있는데 드디어 어느 날 배가 쿵 하고 부딪히는 소리를 내며 이름 모를 섬에 도착하였지요. 이젠 살았구나 하고 생각한 고씨가 사람을 찾아 섬 한가운데로 들어갔는데 눈에 띄는 것은 여자들뿐 남자는 자신 말고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고씨를 발견한 한 무더기의 여자들은 고씨를 반기며 환대를 하였지요. 이런 환대에 당황한 고씨는 왜 남자가 보이지 않는지가 궁금하였지요. 그래서 조심스레 연유를 물으니 이 섬이 큰 태풍 때 고기잡이가 어부들이 바다에서 죽는 바람에 남겨진 과부들만 사는 섬, 이어도라는 말을 들을 수가 있었지요. 과부들만 있는 섬에 남자가 하나 들어왔으니 그 환대가 오죽했겠어요. 고씨는 밤마다 곽 과부집을 전전하며 환대받기에 바빴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처음에야 그 환대가 좋기만 했지만 점점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생기면서 하루하루가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빗물이 뚝뚝 떨어지는 걸 보고 있으니 불현듯 고향의 아내와 부모 형제가 몹시도 그리워졌습니다. 특히 자신이 죽은 줄로만 알고 있을 아내를 생각하니 보고 싶은 마음이 불같이 일어났지요. 고씨는 바닷가를 배회하면서 멀리 수평선 너머를 바라보며 아내의 이름을 불러보았습니다. 그리운 마음은 파도의 가락에 맞춰 저절로 구슬픈 노래를 자아내었지요. 이어도 하여라, 이어도 하여라. 이어도 하는 말 하면 나는 눈물이 난다. 이어도 하는 말일랑 말아서 가거라. 중국을 가는 남해 항로를 보아라. 이어도가 절반이라고 하더라. 중국 강남으로 가는 절반쯤 길에 이어도가 있으니 나를 찾아달라는 애절한 내용의 이 노래를 듣기 위해 과부들은 모여들었고 많은 여인네들이 그의 처지를 동정하게 되었지요. 고씨의 노래를 들으며 흐느껴 우는 여인들도 많았습니다. 이 노래는 입에서 입을 타서 바닷바람을 타 멀리 퍼지고 바다 사람이라면 모두가 아는 노래가 되었지요. 그 후 고씨는 뜻밖의 운이 좋아 중국 상선을 만났습니다. 나름대로 정이 든 이어도였지만 눈물 나게 그리운 식구들을 보려고 귀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과부가 죽어도 따라가겠다고 나서는 바람에 그 청을 저버리지 못하고 고씨는 그녀와 같이 귀향하였지요. 고향에서는 태풍으로 죽은 줄 알았던 고씨가 살아 돌아오자 잔치가 벌어졌고 따라온 과부도 함께 식구가 되어 살았습니다. 그때 고씨를 따라온 여인을 마을 사람들은 이어도 할머니라 하여 여도 탈망이라 불렀다고 합니다. 불이 자주 나는 마을.
옛날 어느 마을에 불이 자주 났습니다. 화전을 일구고 살았기 때문에 산불이 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지요. 하지만 마을에까지 화재가 잦아지자 마을 사람들은 당황하였습니다. 심지어 마을 사람들은 일부러 불을 내는 방화범이 있는 것은 아닌지, 혹 농사가 잘 된다는 마을 사람들을 시기한 이웃 마을 사람들의 소행은 아닌지 불신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지요. 그래서 사소한 일 가지고도 다툼이 잦았습니다. 일이 이 지경에 이르자 마을 어른들이 의논 끝에 이웃 마을 용하다는 쥐간을 불렀지요. 반나절 가량이나 마을 주변의 지세를 관찰하던 쥐간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마을에 불이 자주 나는 이유는 저 건너편 산 기슭에 있는 바위 때문입니다. 저 바위의 열기가 불꽃처럼 튀어올라 마을을 비추기 때문에 불이 나는 것이지요. 지관이 가리키는 곳을 바라보니 맞은편 골짜기였습니다. 골짜기 중턱쯤에 커다란 바위가 있었지요. 밭 일을 하는 할머니처럼 쭈그리고 있다 하여 할매 바위라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직원의 말을 듣고 성미 급한 이들 몇몇은 벌써부터 바위를 깨러 간다며 망치와 연장을 챙겼습니다. 하지만 마을 어른 가운데 한 분이 만류하였지요. 함부로 나설 일이 아니야. 일이 이 지경이 되었다면 보통 바위는 아닐 것이야. 그러니 아무나 깰 수는 없지. 용하다는 석공을 알아보게. 그리하여 근처에서 가장 용하다는 석공을 불러 그 골짜기로 향하였습니다. 그런데 석공과 마을 사람들이 바위 근처에 이르자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고 천둥 번개가 쳤습니다. 석공이 주춤하더니 그 자리에서 돌아가 버렸지요. 마을 사람들도 불길한 예감이 들어 그냥 내려왔습니다. 며칠 뒤 또다시 마을에서 불이 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밤새 의논하였지만 뾰족한 수가 없었지요. 하지만 마을에 불이 나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원로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다음날 마을 사람들이 다시 떼거리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크고 작은 뱀들이 온 산에 깔려 있어 바위를 깨기는커녕 바위 근처에도 가보지 못하였지요. 그러던 차에 마을에 또 불이 났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바위를 깨뜨리러 가자고 나서는 이가 없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마을 노인 가운데 한 분이 꿈을 꾸었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나타나 배가 고프니 밥을 달라고 하였지요. 그래서 밥을 주었더니 허겁지겁 밥을 먹고 나서는 이번에는 갈증이 난다며 물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정신없이 물을 마시고 할머니가 말하였지요. 나는 마을 건너 산에 있는 바위 신이요. 햇빛이 너무 심해 죽겠소. 부디 나무를 심어 가려주시오. 노인의 꿈 이야기를 들은 마을 사람들 대부분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였지만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에 그렇게 해보자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위를 가리는 나무를 심고 제사를 지냈더니 신기하게도 그 이후로 마을에 더 이상 불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시간이 지난 어느 날 마을이 거의 모두 타버릴 정도로 커다란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 정도로 배고플 때라 제사를 소홀히 하였던 데다 어떤 사람이 멋모르고 바위 위의 나무를 베어버렸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라져버린
새 낭자들. 신라의 김유신이 태어나기 10여 년 전의 일입니다. 그쯤 고구려에는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지요. 신라와의 국경 지역을 흐르는 강물이 어느 날부터 거꾸로 흐르는 것이 아니겠어요? 추남이라는 학자가 앞으로 나서며 말하였습니다. 강물이 거꾸로 흐르는 것은 왕비께서 행시를 제대로 하지 못하셨기 때문이옵니다. 만일 왕비께서 행시를 바로잡지 않으신다면 우리 고구려는 망할 것이옵니다. 왕이 놀랐고 왕비는 더더욱 놀랐습니다. 네 말이 틀림없는 사실이렸다. 왕의 물음에 추남은 고개를 끄덕였지요. 왕은 믿을 수 없어 그가 정말로 신통한 능력을 가졌는지 시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왕은 신하를 시켜 쥐가 한 마리 들어있는 상자를 가져오게 하였지요. 그러고는 뚜껑을 덮어놓고 추남에게 물었습니다. 저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아맞힐 수 있겠느냐? 8마리의 쥐가 들어있습니다. 추남이 자신있게 말하였지요. 들렸다. 저 상자 속에는 한 마리 쥐밖에 없다. 여봐라 저놈을 당장 극형에 처하거라. 전하, 저를 이렇게 죽이신다면 뒷날 이웃 신라에 태어나 이 나라를 멸망하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왕은 추남의 경고를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추남이 죽은 뒤 쥐가 들어있는 상자를 열어본 왕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뜻밖에도 그 쥐가 7마리의 새끼를 낳아서 모두 8마리가 되어 있었지요. 왕은 비로소 자신이 큰 잘못을 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왕은 매일매일 불안에 떨었지요. 추남이 죽기 전 남긴 말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시간이 지난 뒤 왕은 추남이 신라에서 김유신이라는 이름으로 환생하였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지요. 왕은 백석이라는 자객을 불렀습니다. 여봐라, 너는 반드시 김유신을 우리 고구려 땅으로 유인해 오거라. 반드시 이 손으로 김유신을 죽일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고구려가 위태로워질 것이니라. 이리하여 백석은 몰래 신라에 숨어들어 김유신에게 접근해 친한 친구가 되었지요. 김유신은 당시 18살로 이미 훌륭한 화랑으로 이름을 떨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백석이 김유신에게 말하였지요. 이복의 유신, 모름지기 적을 무찔러 이기려면 적에 대하여 소상히 알아야 하지 않겠는가? 옳은 말이지. 싸울 상대의 강점과 약점을 정확히 알아두면 그 싸움에서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지. 그렇다면 자네 나와 함께 고구려로 가지 않겠는가? 우리 신라는 언젠가 고구려와 한판 승부를 내야 하니 미리 고구려로 가서 소상히 알아보는 것이 어떻겠나? 좋은 생각일세. 다음 날 김유신은 백석과 함께 고구려 평민 차림을 하고 고구려로 향했습니다. 서라바를 떠나 고라천에 이르는 곡에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고갯마루 아래에서 새 낭자가 앞길을 막아섰지요. 부디 저희들의 부탁을 들어주세요. 무슨 일이요? 저희는 급한 볼일로 친척 집에 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산길이 워낙 험하여 여자들의 몸으로는 몹시 힘이 들어 이렇게 길을 막았습니다. 부디 저희와 함께 가주십시오. 김유신과 백석은 새 낭자와 동행을 하게 되었지요. 그날 밤 주막에 들어가 잠을 청하려고 막 누웠을 때
낭자들이 백성 몰래 김유신을 불렀습니다. 유신 화랑님, 저 백석이라는 청년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무슨 소리요? 백석은 나의 가장 소중한 친구요. 아닙니다. 저자는 고구려의 첩자입니다. 화랑님을 해치려고 몰래 숨어 들어온 자이니 여기서 발길을 돌리십시오. 그런데 대체 낭자들은 누구시길래 이런 말을 하는 것이오? 저희는 신라를 지키는 호국 선녀들입니다. 부디 저희가 드린 말씀을 명심하십시오. 신라는 유신 화랑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김유신은 그 말을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알 수가 없었지요. 그렇게 머뭇거리는 사이 새 낭자들은 연기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김유신은 일단 서라벌로 돌아가기로 하였습니다. 백석을 간신히 설득해 집으로 오자마자 김유신은 재빨리 백석을 포박하고 물었지요. 네가 고구려의 첩자인 것을 모두 알고 있다. 네 놈이 나를 고구려로 유인하려던 이유가 무엇이냐? 김유신이 모든 사실을 아는 듯 해묻자 백석은 어쩔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떨구며 입을 열었습니다. 백석이 모든 것을 자백하자 김유신은 그를 신라의 법대로 다루었습니다. 김유신은 새 호국 선녀들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질 수 있었지요. 그리고 추남의 예언대로 고구려 정벌에 나섰습니다. 하늘에서 날아온 불덩이. 신라 무열왕은 삼국 통일을 이룩할 큰 포부를 갖고 당나라와 연합하여 백제의 항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구려 정벌을 계획하였으나 백제 백성들 중에서는 항복을 거부하고 백제의 독립을 위해서 생명을 바쳐 반항하는 의병들이 수없이 많았지요. 이러한 의병들을 진압하지 않고는 고구려와 싸움을 일으킬 수도 없고 삼국 통일의 대업을 이룩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무열왕은 지금의 광주에 있는 한산성에 진을 치고 많은 군사를 보내어 백제의 의병들을 진압하게 하였지요. 이때 고구려군과 말갈군이 갑자기 쳐들어와 한산성을 포위하였습니다. 두 나라의 군사가 협력하여 성을 둘러싸자 신라 군사들은 할 수 없이 성문을 닫았습니다. 수에 있어서나 힘에 있어서나 적군은 강하였기 때문에 결과는 뻔한 일이었지요. 그리하여 적군들이 지쳐 물러갈 때까지 성 안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보름이 지나도 적군은 물러가려 하지 않았지요. 싸움이 오래 계속되자 한 달쯤 지났을 때에는 가지고 온 양식이 모두 떨어졌습니다. 우물의 물도 말라버렸지요. 몇 번이나 서울에 전령을 보내어 구원병을 청하였지만 전령들이 모두 적에게 잡혔는지 구원병은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 날째 굶고 목마른 신라 군사들은 허기를 참지 못하여 군침만 삼키고 있었지요. 그런데 며칠 후 다행히도 한 전령이 적의 포위망을 뚫고 위급한 소식을 왕에게 알리게 되었습니다. 무열 왕은 당황하여 신하들을 모아놓고 대책을 의논하였지요. 이때 김유신 장군이 달려왔지요.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너무나 위급한 상황이라 인력으로서는 구할 길이 없습니다. 신의 힘을 빌려야겠습니다. 솥두방산에 단을 마련해 주십시오. 곧 솥두방산에 제단이 마련되었습니다. 김유신은 향을 피우고
신라의 입장을 성심으로 하늘에 고하였지요. 그때 문득 큰 동만한 불덩어리가 제단 위에 솟아오르더니 번개처럼 북쪽으로 날아갔습니다. 성 안의 군사들은 구원병을 기다렸으나 오지 않았으므로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었지요. 싸울 기력을 다한 성 안의 기밀을 알아차린 적군들은 함성을 크게 지르며 공격해 왔습니다. 성 안의 군사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서로 붙잡고 작별 인사를 하였습니다. 그때 남쪽 하늘에서 큰 불덩어리가 날아오더니 성 위에서 30여 개로 갈라지며 벼락이 되어 적진을 때려 부수었습니다. 이 벼락에 수많은 적군이 타 죽었고 많은 무기가 타고 부러졌으며 쌓아놓은 포대가 모두 허물어졌습니다. 살아남은 적군은 모두 도망쳐버리고 한산성의 신라 군사들은 무사히 돌아올 수 있게 되었지요. 그 후로부터 이 산은 동만한 불덩어리가 별처럼 떠간 산이라 하여 성부산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호랑이와 싸운 소. 옛날 어느 마을에 준이라는 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준이는 혼자 있기를 즐기는 아이였지요. 친구들이 없는 것도 아니었지만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도 웃는 일이 없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소를 한 마리 사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지요. 아무리 여물을 주어도 소가 먹지 않았습니다. 소에게 여물을 먹이려고 준이 아버지는 별의별 방법을 모두 동원하였지만 소는 여물에는 입도 대지 않았지요. 그날도 혼자 놀던 준이가 우연히 그 광경을 목격하였습니다. 그러더니 말없이 짚을 한 움큼 쥐고 소에게 다가가 먹였지요.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 소가 짚을 먹는 것이 아니겠어요? 소가 여물을 잘도 받아먹자 준이 아버지는 신기하기만 하였습니다. 그날부터 소는 준이 몫이었어요. 더불어 준이의 얼굴도 밝아졌습니다. 태어나서부터 한 번도 웃은 적이 없었는데 요즘 들어서 미소를 짓는 일이 잦아졌지요. 틈만 나면 소를 몰고 준이는 뒷산으로 올랐습니다. 때로는 준이를 물끄러미 바라보는 소의 눈길이 마치 사람과 같았지요. 소에게 논일이나 밭일을 시킬라 치면 준이는 화부터 내었습니다. 소에게 일을 못 시키게 하는 준이가 야속하기는 하였지만 그래도 아들놈에게 웃음을 찾아준 소였기에 준이 부모는 모른 척 하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준이가 마을 뒷산 소나무 숲 한적한 곳에서 소를 먹이고 있었습니다. 소는 한가로이 풀을 뜯고 있었지요.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호랑이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호랑이는 다짜고짜 준이에게 달려들었지요. 누워있던 준이는 깜짝 놀라 소의 다리 밑으로 들어가 벌벌 떨다가 기절을 하고 말았습니다. 쿵 하는 소리에 깨어난 준이는 커다란 호랑이 한 마리가 소풀에 받쳐 죽어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소는 준이가 깨어나기를 기다렸다는 듯 걱정스런 눈빛으로 준이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준이가 오지 않자 아들을 찾아 나선 준이의 부모는 이 광경을 보고 깜짝 놀랐지요. 커다란 호랑이가 널브러져 있고 소가 마치 준이를 호위하듯 지키고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식을 듣고 달려온 마을 사람들은 아이를 구해준 소를 대견히 여겼지요. 그리고 죽은 호랑이를 가져와
호랑이 고기로 마을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 뒤 마을 사람들과 준이의 부모는 소를 신령하게 여기고 보살폈지요. 이제 준이와 소는 하루 종일 한데 어울려 지냈습니다. 며칠 후 그날도 어김없이 마을 앞에서 준이가 소에게 풀을 먹이고 있는데 갑자기 소가 달려가더니 뿔로 뭔가를 몇 차례 들이받고는 그만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지요. 마을 앞에 커다란 바위가 하나 있었는데 마침 그 바위 위에 며칠 전에 잡았던 호랑이 가죽을 널어놓은 것을 소가 그만 호랑이로 잘못 알고 바위를 들이받았다가 머리가 깨져 죽은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마지막까지도 준이를 지키려 했던 소를 애석해 하였지요. 그래서 소를 그 바위 밑에 묻고 제사를 지내 주었으며 이 바위를 쇠머리 바위라 불렀지요. 그날 밤 준이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꿈속에 소가 나타나더니 사람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사람으로 변신한 소는 준이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준이와 소는 전생의 형제였지요. 소는 준이의 형이었습니다. 산에서 약초를 캐며 살던 형제는 어느 날 벼랑 끝에 있는 버섯을 따려다 그만 미끄러졌는데 동생이 형을 살리기 위하여 형을 밀치고 대신 떨어졌지요. 간신히 동생의 손을 잡은 형이 동생을 끌어올리려 하였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잘못하다가는 둘 다 떨어질 판이었지요. 한참 형을 바라보던 동생이 떨어져 죽고 말았습니다. 형을 살리기 위해 동생이 스스로 손을 놓은 것입니다. 동생이 죽고 나서 눈물로 지새던 형은 동생의 극락왕생을 빌었지요. 하지만 다음 생에서라도 동생을 보호하기 위해 형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결국 소가 되어 동생 곁으로 온 것입니다. 신라를 만든 여섯 촌장. 아주 오랜 옛날 밝음을 신으로 섬기던 우리 조상들은 기후가 따뜻한 동쪽에 삶의 터전을 찾아 정착하였으니 이곳이 바로 한반도의 남동쪽 진안 땅이었지요. 내가 흐르는 기름진 옥토에 여섯 부족들이 각각 마음에 드는 곳을 찾아 자리를 잡으니 진안 여섯촌이었습니다. 여섯촌 사람들은 모두 하늘에서 내려온 신인들을 촌장으로 모시고 농사도 짓고 물고기와 짐승도 잡으며 평화롭게 살았지요. 그러나 이때 한반도의 북쪽은 철기 문화가 발달한 한 민족들에게 점령되었고 그 여파로 주변 나라들이 철기로 무장하게 되자 진안 여섯촌의 평화는 크게 위협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원전 57년 봄 어느 날 여섯촌의 촌장들은 위협에 대처하기 위하여 양산촌 내가의 언덕 위에 모여 회의를 열었지요. 중앙에는 여섯 촌장들이 둘러앉고 그 둘레에는 수많은 촌민들이 각기 자기들 촌장을 앞에 모시고 둘러앉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섯 촌이 힘을 모아 침범하는 적들을 막지 못한다면 어느 촌 어느 마을도 안심하고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은 사랑하는 식구들을 지키기 위하여 서로 단결하여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여섯 촌이 힘을 뭉치는 방법에는 여러 의견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여섯 촌을 하나로 뭉쳐 나라를 세우고 덕 있는 사람을 임금으로 뽑아 그의 지휘 아래 한데 뭉치자는 방향으로 뜻을 모으게 되었지요. 그리고 어느 분을 임금으로 모시냐 하는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 어느 촌장이 일어서 13년 전 일을 이야기하였습니다.
13년 전 어느 날 남산 양상대에서 나정샘을 바라보았더니 하늘에서 오색 서기가 샘가에 서려 있고 흰말 한 마리가 엎드려 절을 하고 있기에 가보았더니 흰말은 하늘로 올라가고 그곳에는 붉은 알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알 속에서 산의 아이가 나왔는데 동쪽 샘의 목욕을 시켰더니 몸에서 빛이 나고 온갖 새들과 짐승들이 춤을 추면서 아기의 탄생을 축복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아이가 지금 13살인데 유달리 영특하다는 이야기를 자세히 하였지요. 여섯 촌장들과 촌민들은 하늘이 내려주신 이 소년을 임금으로 모실 것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이렇게 한반도 남동쪽에 새 나라가 탄생하였으니 그 이름이 서라벌이었습니다. 아침 햇빛이 먼저 비춰주는 성스러운 땅이라는 뜻이지요. 첫 임금은 박혁것의 거서관이라 불렀으니 밝게 세상을 다스릴 큰 임금이라는 뜻입니다. 후에 나라 이름을 신라로 바꾸었고 대궐은 반월성으로 옮겨졌다고 합니다. 물결을 잠재우는 보물. 신라 신문왕이 왕위에 오른 지 2년째 되던 해의 초하루였습니다. 아침부터 신하 하나가 급히 말하였지요. 전하, 동해 바다에 작은 산이 떠내려와 물결을 따라 이리저리 떠다니고 있어옵니다. 그 말을 들은 신문왕은 보통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른 일관을 불러 알아보아라. 일관이란 점을 쳐서 나란 일을 보던 벼슬아치였습니다. 신문왕의 명령에 일관이 달려왔지요. 전하, 돌아가신 문무왕께서 바다 용이 되어 신라 땅을 지키고 계십니다. 또한 김유신 장군께서도 우리 땅을 돌보고 계시지요. 아마도 두 분께서 우리에게 소중한 보물을 내리시라는 징조인 듯 하옵니다. 전하께서 직접 바다로 나가 보물을 받으시옵소서. 그 말을 들은 신문왕은 바다에 떠 있는 작은 산이 보이는 동해로 직접 나갔습니다. 그리고 신하를 보내어 그 산을 상세히 살피도록 하였지요. 신하가 아뢰었습니다. 전하, 산 모양은 마치 거북의 머리를 닮아 있었습니다. 또한 그 위에는 대나무 한 그루가 심어져 있는데 둘로 갈라지기도 하다가 하나로 합쳐지기도 하는 것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참으로 기이한 일이구나. 며칠 동안 이곳에서 머물며 지켜보아야겠구나. 신문왕은 근처 가문사에서 하룻밤을 보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신문왕은 날이 밝자마자 바깥으로 나와 산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그런데 갑자기 두 개의 대나무가 하나로 합쳐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더니 바람이 불고 하늘과 땅이 흔들렸지요. 파도도 거칠어졌답니다. 세상이 온통 새까맣게 되었지요. 그런 어둠이 무려 7일이나 계속되었습니다. 7일이 지난 후 겨우 바람이 잦아들었지요. 그제야 신문왕은 배를 타고 떠내려온 산으로 다가갈 수가 있었습니다. 신문왕이 산에 거의 다다랐을 무렵이었지요. 어디선가 한 마리 용이 나타났습니다. 용은 갑자기 신문왕에게 다가와 검은색 옥대를 내려놓았습니다. 신문왕이 물었지요. 저희 대나무가 갈라지기도 하고 합쳐지기도 하는 것은 어떤 이유인가? 그것은 손뼉을 치려면 한 손으로는 소리가 나지 않지만 두 손으로 치면 소리가 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대나무도 마찬가지이지요. 홀로는 소리가 나지 않으며
좋은 주인을 만나면 크게 이로운 소리가 날 것입니다. 전하께서는 이 나무를 가져가 피리를 만들어 부십시오. 세상이 평안해질 것입니다. 대체 이것을 누가 나에게 주는 것이오? 돌아가신 뒤 바다의 용이 되신 문무왕과 천신이 되신 김유신 장군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저에게 전하께 전하라 하셨습니다. 신문왕은 그 말을 듣고 매우 기뻤습니다. 신문왕은 신하를 시켜 대나무를 베어오게 하였지요. 궁궐로 돌아가는 길에 보니 상과 용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궁궐로 돌아온 신문왕은 대나무로 피리를 만들게 하였지요. 그러고는 옥대와 함께 월성의 천종고에 잘 간직하도록 일렀습니다. 얼마 뒤 신라에는 큰 비가 내렸습니다. 집들이 물에 잠기고 심어 넣은 곡식들이 떠내려갔지요. 이 일을 어쩐단 말인가? 신문왕은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이때 한 신하가 달려와 왕에게 아뢰었지요. 전하, 천정고에 보관된 대나무 피리를 불어보십시오. 옳지. 얼른 가져와 보거라. 신하가 얼른 달려가 피리를 대령하자 신문왕이 피리를 불었습니다. 그러자 어찌된 일인지 세차게 퍼붓던 비가 그치고 해가 반짝 솟아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적군이 쳐들어올 때 피리를 불면 적군이 물러갔고 전염병이 돌 때 피리를 불면 병이 사라졌지요. 또한 피리는 거센 바람과 파도를 잠재웠답니다. 신문왕은 사나운 물결을 잠재우는 이 피리의 이름을 만파신적이라 불렀지요. 만파신적은 오랫동안 신라를 지켜주었답니다. 인조 반정의 공로자. 이 예수는 연평 부원군 이귀의 딸로 미색이 뛰어나고 재주가 많아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였지요. 그런데 김자점의 아우 김자겸에게 시집을 갔으나 얼마 되지 않아 그만 과부가 되고 말았습니다. 남편을 여인 이예수는 부처님만을 의지하며 불공만 드리는 나날을 보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법회에서 참찬 오겸의 아들 오원관을 만나게 되었는데 서로에게 이끌린 두 사람은 자연스레 정을 통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사람들의 이목을 피해 경상도 산골 마을로 도망을 갔지요. 그곳에서 신분을 숨기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을 수상하게 여긴 마을 사람들의 신고로 관가에 발각되고 말았지요. 그로 인해 오원관은 부녀자를 유괴하여 야반 도주하였다는 제목으로 사형을 당했고 더 이상 삶의 미련이 없어진 이예수는 그 길로 절에 들어가 비구니가 되었습니다. 이제 세속의 일은 모두 잊고 부처님께 의지하며 그 뜻을 받들어 살아갈 것이야. 그녀는 정처 없이 전국의 절을 홀로 떠돌아 다녔습니다. 아무 것에도 마음에 두지 않으니 발길에 걸리는 것도 없었지요. 여기저기 떠돌던 이예순이 한양 근처에 있는 절에서 며칠을 기가고 있을 때였지요. 여봐라, 이곳의 스님들을 모두 묶어라. 난데없이 나타난 포도청의 사령이 포졸들에게 매섭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아니, 무슨 일이요? 깜짝 놀란 주지가 포박을 하는 포졸들의 손길을 거칠게 뿌리치며 물었습니다. 그걸 몰라 물으시오. 이 절에서 부리는 노비 중 한 놈이
도적질을 하다 잡혔소. 그런데 그놈이 이 절에 있는 스님들도 모두 한통속이라 자백하였으니 할 말이 있으면 포도청에 가서 하시오. 졸지에 죄인이 된 이예수는 그 신분이 하루아침에 천안 궁속으로 전락하였습니다. 억울한 일이었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지요. 궁속이 되어 대궐을 드나드는 궁인들을 따라다니던 이예수는 워낙 미색이 출중한 데다 재주가 뛰어나 당시 광해군을 가까이 모시며 세도를 부리던 김상궁의 눈에 들게 되었지요. 김상궁은 이예순을 아예 자신의 양녀로 삼아 항시 옆에 두고 총애했기 때문에 그녀는 편안한 생활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 무렵 광해군의 횡포가 갈수록 심해져 조정의 중신들이 반정을 모의하기 이르렀는데 이예순의 아버지 이귀 역시 그 가운데 한 사람이었지요. 그러나 조정 중신들의 반정 계획은 곧 광해군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다급해진 이기는 딸 이예순을 찾아가 전후 사정을 설명하고 사정을 하였지요. 김상궁에게 잘 말하여 이 일이 무마되도록 네가 힘을 좀 써다오. 그 길로 이예순은 황급히 김상궁의 처소를 찾았습니다. 마마님, 이제 소인은 어찌하오리까? 그녀의 방으로 들어가자마자 김상궁 앞에 엎드려 흐느끼며 말하였지요. 아니, 어인 일이냐? 소녀의 아비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게 되었사옵니다. 이예수는 울면서 자신의 집안은 절대 반정을 도모할 집안이 아니며 이 모든 일이 주위 사람들의 모함이라고 말하였지요. 이런 몹쓸 사람들 같으니라고 내가 전하께 잘 아랠 테니 그만 눈물을 그치도록 하여라. 김상궁은 급히 어전으로 향했습니다. 어전에서는 이기와 김자점을 비롯한 반정을 모의한 인물들이 광해군에게 상소를 올리고 있었지요. 그때 김상궁이 조심스럽게 광해군에게 아뢰었습니다. 전하, 소인이 나설 자리는 아니오나 부디 중신들의 상소를 귀담아 들으십시오. 이는 아마도 중신들을 시기하는 자들의 모함인 듯 하옵니다. 광해군은 평소 신임하던 김상궁이 나서 변호하자 이기를 비롯한 중신들의 말을 믿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이기와 김자점을 주축으로 반정 세력들은 또 한 번 위기를 맞게 되었지요. 반정 계획을 미리 알게 된 박승종이 광해군에게 그 사실을 직접 아뢰었던 것입니다. 김자점은 김상궁에게 많은 뇌물을 주어 자신들의 변호를 부탁하였고 이기 역시 딸 이예순을 통하여 대궐의 분위기를 전해 들으며 뒷일을 대비해 나갔습니다. 반정의 무리들을 잡아들이라 명했던 광해군도 김상궁이 나서서 이기와 김자점을 변호하자 자신이 내린 명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기와 김자점을 비롯한 반정 세력들은 군사를 일으켜 광해군을 귀양보내고 능양군을 왕위에 추대하였으니 이것이 인조 반정입니다. 여인과 아이를 보살펴준 장사꾼. 옛날 충청도 어느 마을에 보부상이 있었습니다. 그는 소금이나 생선을 지게에 지고 장터를 돌아다니며 장사를 하였지요. 그런데 충청도에는 그 말고도 많은 보부상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부지런히 돌아다니며 물건을 팔다 보니 경쟁이 아주 치열하였지요. 사람들은 단골 상인에게만 물건을 사는 버릇이 있어
단골 고객을 얻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강원도로 들어가자. 그곳은 길이 험하고 멀어 보부상들이 많이 다니지 못할 거야. 보부상은 처음으로 강원도 땅에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자신이 예상한 대로 그곳은 마을과 마을 사이가 멀고도 험하였지요. 심지어 높은 고개를 넘어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돌아다니느라 몸은 고달팠지만 마음은 즐거웠습니다. 보부상이 많이 없어 장사가 제법 잘 되었기 때문이지요. 보부상은 내친 김에 강원도 인제 땅까지 들어갔는데 어느새 계절은 찬 바람이 부는 겨울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는 숨을 헐떡거리며 고개를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발길이 뜸해 마주치는 사람은 거의 없었지요. 보부상이 초주검이 되어 고개를 넘었을 때 짧은 겨울에는 어느새 서산 마루에 걸려 있었습니다. 워낙 산이 깊어 마을은 보이지 않고 외딴 집 한 채만 쓰러질 듯 서 있었지요. 아이고, 더는 못 걷겠다. 날이 저물어 가니 저 집에서 하룻밤 묵어 가야겠다. 보부상은 집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여보시오, 주인 어른 계십니까? 보부상이 큰 소리로 외치자 주인 여자가 집 안에서 나왔습니다. 수고가 많으시네요. 그런데 이 일을 어쩌죠? 이 집에는 저 혼자뿐입니다. 주인 양반이 급한 볼일로 강릉에 갔거든요. 보부상은 주인 여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주인 여자는 아기를 낳을 때가 되었는지 배가 남산만했지요. 주인 여자는 자신의 배를 쓰다듬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제가 홀몸이 아니라서 손님을 돌봐드릴 형편도 못 됩니다. 대접은 필요 없습니다. 날이 어두워지니 그냥 하룻밤 묵어가게 해 주십시오. 헛간이라도 좋습니다. 보부상이 예원하자 주인 여자는 마지못해 승낙하였습니다. 그리고 보부상을 위해 윗방을 내주었지요. 보부상은 주인 여자에게 저녁상을 차려달라고 청하지도 않았습니다. 고픈 배는 물 한 바가지로 채우고 윗방에서 고단한 몸을 눕혔습니다. 얼마나 잤을까요? 보부상은 난데없는 비명 소리에 잠이 깨었습니다. 아이고, 배야. 아이고. 비명 소리가 들려오는 곳은 주인 여자가 잠든 아랫방이었습니다. 보부상은 깜짝 놀라 그곳으로 달려갔지요. 아랫방에서는 주인 여자가 방 안을 뒹굴며 비명을 질러대고 있었습니다. 아기가 나오려는 것이었지요. 주인 여자는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마구 소리를 지르더니 허공에 손을 뻗어 보부상의 상투를 힘껏 붙잡았지요. 주인 여자는 손님인지 남편인지 분간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뒤 주인 여자는 아랫배에 힘을 끙 하고 주더니 드디어 아기를 낳았습니다. 아기는 아들이었어요. 주인 여자는 아기를 낳느라 힘을 모두 빼어 죽은 듯이 누워 있었습니다. 여기는 마을도 없고 주인 여자와 나뿐인데 내가 산모를 위해 산파 노릇을 해야겠구나. 부부상은 이런 생각을 하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다행히 미역도 있고 양식도 충분히 있었지요. 출산을 앞두고 미리 준비해 놓은 모양이었습니다. 부부상은 산모에게 미역국을 끓여 주었어요. 그리고 물을 데워 아기를 씻겨 주었습니다. 부부상은 날이 밝으면 그곳을 떠나야 하였지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날 밤 폭설이 내려
보부상은 발이 묶이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눈이 내렸는지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눈은 처마 끝까지 쌓여 있었지요. 그렇잖아도 산모와 아기를 집에 남겨두고 떠나야 할지 말지 고민하던 참이었습니다. 이제는 눈 때문에 발이 묶여 어쩔 수 없이 그곳에 남아 있어야 하였지요. 발이 묶이기는 주인 여자의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아내의 출산을 도우려고 처남과 처남댁을 부르러 강릉에 갔습니다. 그런데 강원도에 엄청난 눈이 내렸으니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지요. 눈이 다 녹으려면 봄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앞으로 100일쯤 뒤에야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데 어떡하지? 그동안 아내는 외딴 집에 갇혀 어떻게 지낼까? 혼자 아기를 낳다가 죽을 수도 있는데. 부부상은 외딴 집에서 산모와 아기를 돌보며 겨울을 보냈습니다. 손수 백일상을 차려 아기의 앞날을 축복해 주었지요. 눈도 다 녹았으니 이제 그만 떠나겠습니다. 몸성이 잘 지내십시오. 고맙습니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산모는 눈물을 흘리며 부부상과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남편이 오빠와 올케를 데리고 강릉에서 돌아온 것은 그날 저녁이었지요. 여보, 살아 있었구려. 아기도 무사히 낳고 건강하게 잘 키웠구려. 그게 다 보부상 어른 덕분이에요. 아기와 저를 100일 동안 돌봐주고 100일상까지 차려주셨어요. 산모는 이제까지 있었던 일을 남편에게 모두 들려주었습니다. 세상에 그처럼 고마운 분이 있나? 그분이 없었다면 당신과 아기는 무사하지 못했을 것이오. 남편은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 감격하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음 날부터 산모 남편과 오빠는 보부상을 찾아 장터를 돌아다녔습니다. 그리하여 여러 달 만에 마침내 보부상을 만날 수가 있었지요. 당신은 우리 가족의 은인이요. 함께 우리 집으로 갑시다. 마침 아기가 태어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첫 돌이라 하여 집에서는 돌잔치를 베풀었고 보부상은 귀빈으로서 돌잔치에 참석하였습니다. 산모도 건강하시고 아기도 많이 컸군요. 1년 전의 일이 꿈결 같습니다. 어르신,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절 봐주세요. 산모와 산모 남편은 보부상에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그 뒤 보부상은 특별한 인연으로 만난 산모 식구와 가족처럼 평생 잘 지냈다고 합니다. 이무기를 죽인 사람. 옛날 어떤 화포장이 중국 사신의 일행에 끼게 되었습니다. 화포장이란 총, 대포, 화약 따위를 만드는 사람이지요. 그는 몹시 가난하여 차림새가 보잘것없어서 동행하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웃었습니다. 중국으로 가는 도중 사신 일행은 바다 한가운데 어떤 섬에 닻을 대고 잠시 머물렀어요. 뗄 나무를 하고 물을 기른 뒤 순풍을 타고 배를 출발시키려고 하는데 갑자기 배가 제자리에 빙빙 돌면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였습니다. 뱃사람들은 부정한 사람이 배에 타서 그런지도 모르니 그자가 누구인지 알아보자며 한 사람씩 무태 내리도록 하였지요. 여전히 빙빙 돌기만 하던 배는 화포장이 무태에 내리자 마침내 맴돌기를 그치며 앞으로 쑥 나아갔지요. 사람들은
화포장을 섬에 남겨둔 채 먹을 양식과 옷, 솥과 칼 등을 챙겨주고 떠나면서 중국에서 돌아올 때 꼭 들러서 함께 귀국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화포장은 홀로 섬에서 지내면서 조개를 줍고 낚시를 하면서 생활하였지요. 그러는 한편 매일 밤 잠들지를 못하고 뱃소리가 들리는지 귀를 기울였습니다. 새벽마다 무슨 소리가 들렸는데 섬 안의 산이 들썩들썩하더니 무언가가 산마루를 울리며 바다로 빠져나갔지요. 또 해가 저물면 바다 한가운데에서 파도를 일으키고 골짜기를 진동시키며 섬으로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몹시 이상하게 여기고 숲을 속에 숨어 살펴보니 큰 이묵이 한 마리가 보였지요. 굵기는 커다란 뗏목만 했고 길이는 몇백 자가 되는지 짐작할 수 없었습니다. 이무기는 섬에서 곰이나 사슴, 돼지 등을 삼켰으며 바다 가운데로 들어가서는 큰 물고기와 개 등을 잡아 먹었습니다. 이무기가 지나간 길에는 거대한 도랑이 생겨나 큰 배도 드나들 수 있을 정도였어요. 화포장은 큰 칼들을 새로 갈아서 칼끝이 하늘로 향하도록 길 가운데에 줄지어 세워놓고는 그것들을 땅에 묻었습니다. 다음날 저녁 이무기가 바다에서 무트로 올라오다가 턱 끝에서부터 꼬리까지 모두 칼날에 찔려 찢어졌는데 진주와 옥돌, 야광주 따위가 쏟아져 나와 길에 가득하였지요. 며칠 뒤 구린내가 코를 찔러 화포장이 냄새를 따라보니 큰 이무기가 수풀 속에 죽어 있었답니다. 배 속에는 한치나 되는 환한 빛이 나는 진귀한 구슬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있었지요. 풀을 엮어서 진주, 옥돌, 야광주, 조승주 등을 싸니 10말 크기의 꾸러미가 10개 남짓 되었습니다. 화포장은 꾸러미를 해진 옷으로 덮어두고 배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지요. 반년쯤 지나 양식이 다 떨어갈 때쯤 큰 배가 돛을 펼치고 섬으로 다가왔습니다. 중국에서 돌아오는 길에 화포장을 찾으러 온 배였지요. 사람들은 화포장을 위로하면서 배 위에 오르게 하였습니다. 모두들 중국 남방의 금과 큰 조개, 화려한 비단 등을 얹어서 배에 가득 싣고 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화포장이 말하였어요. 여러분들은 모두 중국에서 값진 재물을 얻었는데 나는 홀로 텅 빈 섬에서 외롭게 지냈으니 이것도 운명이겠지요. 빈손으로 돌아가 처자를 보기가 나 부끄러워서 해변의 둥근 돌을 주었습니다. 늙은 아내가 밥상이나 배틀을 괸 때 도구로나 쓸까 하고요. 그러면서 풀로 엮은 꾸러미 10여 개를 배에 올려 놓았는데 모두 해진 옷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배에 탄 사람들은 가만히 비웃으며 불쌍하게 여겼지요. 화포장이 집에 돌아와 구슬들을 시장에 내다 파니 집 안의 재산이 수만 금에 이르렀습니다. 자손들은 모두 명문가와 혼인하였고 화포장은 권세가들과 친하게 지냈는데 그 집안의 부유함이 우리나라에서 으뜸이었지요. 앞서 들려드린 물결을 잠재우는 보물 이야기에 나오는 만파신적은 신라시대의 보물이지요. 한번 분실하였다가 기적적으로 다시 찾았지만 지금은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알 수 없답니다. 피리를 불어 파도가 멈추고 적군이 물러갔다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이지만
백성들이 평안한 생활을 하였으면 하는 왕의 염원이 담긴 물건이었던 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